반갑습니다. 병신과 머저리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보죠. 자, 발자국이 사라진 쪽과는 반대편 언덕 아래서 관모가 총을 내 쪽으로 받쳐들고 서 있었다. 어둠 속에 허연 이를 드러내놓고 있었다. 자, 여기서도 우리 뭔가 좀 특징적인 표현 보이나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어둠과 허연이의 색채의 대비가 보이죠. 자, 검은색과 흰색의 대비인데, 자, 이번에는, 자, 요게 그 검은색, 어둠, 검은색, 요게 부각됩니까? 아니면 허연이가 부각됩니까? 그죠? 허연이가 부각되죠. 그런데 보통 하얀색 하면 보통은 긍정적이고 순수하고 이런 이미지를 드러내지만, 오히려 여기서 허연이는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에 뒤에 나오는 허연이를 드러내면서 웃고 있는 관모의 모습과 연결이 되면서 되게 관모의 비정하고 잔인한 모습의 어떤 비정함, 비인간성 또는 잔인함. 자, 요런 쪽과 연결이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됐죠? 자, 내가 발을 멈추자 그는 총을 내리고 나에게로 다가왔다. 너 같은 참새의 가슴은 보지 않는 게 좋아. 모른 체 하고 있으려지 않았나. 그러니까 김일병이 죽어있는 김일병을 안 보는 게 좋다 이 말이겠죠. 관모는 쓰다듬어 줄 듯이 목소리가 낮았다. 하지만 나는 오늘 밤 노루를 보고 말겠다. 피를 토하고 쓰러진 노루를. 그러니까 지금 이 잔인함의 비정함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를 하겠다라는 거죠. 뭐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노루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진짜 노루가 아니고 우리 어릴 적 그 노루가 아니고 김일병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형의 태도가 변했음을 알 수 있죠. 형의 태도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되게 나약했고, 맞죠? 무기력했고, 간모의 어떤 눈빛 하나에 움츠러들었던 나지만 그 총소리를 통해서 어떤 양심을 각성하고, 맞죠? 자, 그리고 이 핏자국을 통해서 어떤 어린 시절의 최초의 비겁함인 노루사냥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자조하지만 끝까지 나는 김일병을 보고 말겠다. 이 비정함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겠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 의지적 태도로 변화가 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다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죠. 자, 나는 관모를 무시하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가지 마라. 이상하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나를 쫓아왔다. 놀이새가 한번 후퇴했다 전진하는 금속성이 뒤로부터 나의 내수를 조았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놀이새가 한번 후퇴했단 말은 총을 이렇게 철컥 이렇게 한번 당겼다는 거죠. 한마디로 관모가 나를 조준한 겁니다. 관모가 형을 총으로 이렇게 조준함으로써 뭐를 위협하는 거죠. 자, 이전에 나였다면 이런 위협 전에 이미 간모에게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형은 바뀌었죠. 자, 내수가 아팠다. 나는 등 뒤로 독사 눈깔처럼 까맣게 나를 노리고 있을 총구를 의식했다. 자, 또 딜을 주고 섰구나. 딜을 요 혼자 생각하는 어떤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다른 거는 그 이전에는 노루 사냥에서 노루의 죽음을 외면하기 위해서 딜을 줬다면 이번에는 어떠죠? 김일병을 직면하기 위해서 딜을 준 겁니다. 좀 어느 정도 바뀌었죠. 자, 포성이 다시 올 희망은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포성은 희망과 연결되니까 이거는 우리 국군의 포성인 거죠. 이 형을 우리 관모와 형을 구출하러 올 어떤 그런 국군의 포성은 희망이 없다. 먹을 게 없어지면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 난 아직 내가 필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난 내가 필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모는 나를 살려주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관모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뭐 그것은 너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나가 필요하니까 나를 살려주는 거죠. 그죠? 즉 형이 쓸모 있기 때문에 살려줍니다. 자, 이런 대사를 통해서, 이런 말을 통해서 간모에 뭐를 할 수 있다? 이기적인 태도, 또는 되게 비정한 태도, 그죠? 비인간성을 적인 측면을 이런 어떤 간모의 말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을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다 간접 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이 말이죠. 그렇지, 돌아서야지. 이렇게 뒤를 주고서야 어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여기 예를 들면 김일병의 시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이렇게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형이 김일병에게 이렇게 총총총 가고 있는 장면이죠. 물론 형도 총을 한 자루 들고 있습니다. 총을 이렇게 그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총을 한 자루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는 관모는 좀 부리부리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자, 관모가 총을 나에게 조준하면서 뒤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렇지 돌아서야지 이렇게 뒤를 주고서야. 자, 그 말은 이제 형이 요렇게 이제 뒤를 돌아보는 건데 그 의도가 뭡니까? 관모에게 돌아가고 관모의 말을 듣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그지? 이거 관모를 조준하려면, 관모를 쏘려면 돌아서야지 뒤에서는 쏠 수 없잖아.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어떤 관모를 죽일 결심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형의 속도 모르고 관모는 그제야 안심한 듯 내게 향했던 총을 내리고 나에게 걸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자, 이 부분은 관모가 어떤 안심하는 심리를 총을 내리는 행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자, 어깨라도 짚어줄 것 같은 태도였다. 그 순간 나의 총이 다급한 금속성을 퉁기고 철컥 이제 이게 노리쇠를 당긴 거죠. 몸은 납작 땅바닥 위로 엎드렸다. 그러니까 나가 이거 돌아서면서 몸을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리는 거죠. 이렇게 엎드리는 이유는 최대한 총을 안 맞고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관모를 쏘고 관모의 총을 피하기 위함인 거죠. 자, 거의 동시에 두 발의 총소리가 또 한 번 골짜기의 정적을 깼다. 그러니까 지금 나도 총을 탕 쏜 거고 관모도 총을 탕 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쏘면 당연히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엎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이 이기겠죠. 자, 모든 것이 거의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총소리가 사라지자 골짜기에는 다시 무거운 고요가 차올랐다. 나는 머리를 조금 들고 관모 쪽을 응시했다. 흰 눈 위에 관모는 검게 늘어진 채 미동도 없었다. 자, 여기도 또 어떻나요? 자, 지금 여기도 현재 색채 대비가 보이죠. 자, 또 흰색과 검은색의 대비입니다. 자, 이번엔 무슨 색이 부각된다? 자, 관모에 이 검은색이 부각되죠. 자, 그런데 이 미동도 없었다라는 걸 통해서 관모가 총에 맞음을 할 수 있죠. 자, 나는 엎드린 채 몸을 움직여 보았다. 이상한 데가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총을 안 맞았습니다. 자, 형은 그러니까 이게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선제 공격을 하면서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황한 관모의 총알은 조준이 되지 않았을 것이었다. 생각도 못했던 거죠. 자, 다시 관모 쪽을 살폈다. 가슴께로부터 눈 위에 검은 반점이 스물스물 번져 나오고 있었다. 여기서 검은 반점은 관모의 피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 또 어떻습니까? 또 색채 대비죠.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계속 관모는 흰색과 검은색의 대비가 계속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주로 이제 물론 앞에서 하얀 이를 드러내는 장면도 있었는데 주로 관모는 검은색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다 관모의 어떤 비인간성, 어떤 비정한 모습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는 거기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상체로부터 조금씩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총을 비껴치고 조심조심 관모 쪽으로 다가갔다. 가슴께에서 쏟아진 피가 빠른 속도로 눈을 물들이고 있었다. 뭐 물론 여기도 뭐 색채 대비라 봐도 되겠지만 굳이 이 부분은 네,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금세 나의 발을 핥고 들 기세였다. 나무들은 높고 산골엔 소름 끼치는 고요가 짓누르고 있었다. 자, 지금 쌤이 색채 대비는 되게 체크를 많이 했지만 되게 이 소설은 청각적 심상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 고요가 차올랐다라던가 방금도 소름 끼치는 고요가 짓누르고 있었다. 우리 앞에 요런 부분 있죠. 이것도 청각적이고 여기 요런 것도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시각과 청각적 심상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상스러운 외로움이 뼛속으로 배어들었다. 그때 갑자기 관모가 몸을 꿈틀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금씩 꿈틀거렸다. 그것은 모래성에서 모래가 조금씩 흘러내리는 것처럼 작고 신경에 닿아오는 것이었다. 나는 겁이 나기 시작했다. 자, 여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는 형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겁니다. 형의 심리. 자, 겁이 났단 말이죠. 관모가 다시 살아나서 자신을 해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인 거죠. 자, 어느새 핏자국이 눈을 타고 나의 발등을 덮었다. 나는 한참 동안 두려운 눈으로 관모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입으로 짠 것이 흘러들었다. 자, 여기서 입으로 짠 것, 요거는 우리 앞에 이마에 상처가 있었지. 그죠? 그 상처에 난 피가 입으로 흘러들었다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뭐 긴장했기 때문에 땀이 이렇게 흘러들었다고 봐도 되지만 여기는 또 미각적 심상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상당히 감각적인 어떤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자,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생채기에서 볼로 미끈한 것이 흐르고 있었다. 이건 땀이 아니고 뭐 생채기 상처에서 흘렀으니까 이거는 우리 가시나무에 끓긴 피가 되겠네요. 자, 관모의 움직임은 더 커가는 것 같았다. 금방 팔을 짚고 일어나 앉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짠 것이 계속해서 입으로 흘러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총대를 받쳐들고 관모를 겨누었다. 탕! 총소리가 산골의 고요를 멀리까지 쫓아버리듯 골짜기를 샅샅이 훑고 나서 등성이 너머로 사라졌다. 그러니까 지금 관모가 살아날 것 같아서 한 번 더 흔히 말하는 확인 사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소리의 여운을 타고 웬 그리움 같은 것이 가슴으로 젖어들었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 그리움인데, 그리움이란 말은 뭐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에는 없는, 그죠? 그리고 그리움의 대상은 내가 항상 지향하는 대상이 되니까 여기서 인물이 지향하면서 과거에는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고자 하는 거, 우리 그런 거 앞에서 우리 어떤 뭐랄까 이 윤리적 각성하는 장면 이런 것들과 연결을 다 시켜버리면 과거에 잃어버린 어떤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은 바로 뭐랑 연결되냐면 자, 여기 있죠. 여기. 자, 형의 양심이 각성되면서 윤리적 이성적 자아를 회복하는 장면.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점점 회복해 나갈 겁니다. 자신의 상처를 직면함으로써.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여기에 와서
맞죠? 이런 잃어버린 윤리적이고 이성적 자아가 가슴으로 젖어들고 있음을 이제 완전하게 좀 회복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문득 수면에 어리는 그림자처럼 희미한 얼굴이 떠올랐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희미한 얼굴, 이것이 어떤 형의 또 다른 얼굴로서, 여기 이 얼굴이 바로 뭐라? 여러분, 잃어버린 어떤 윤리적이고 이성적 자아의 얼굴과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 그것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자, 여기 그것은 웃고 있는 것 같았다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형의 그 희미한 얼굴이 이렇게 웃고 있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고 윤리적이고 어떤 이성적인 자아를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 이유는 바로 그 뭐랄까, 그 전에 그 김일병의 죽음을 방관만 하고 외면만 하고 있던 그런 형이 관모, 악으로 대표되는 관모를 죽이고 나기 때문에, 죽이고 나서 드디어 윤리적이고 이성적 자아를 회복함으로써 이렇게 웃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좀 더 확실해지기만 하면 나는 그 얼굴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죠. 이 앞에도 나오지만 이 희미한 얼굴이 떠올랐고 웃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본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더 확실해지면 그 얼굴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는 결국은 바로 이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이겠죠. 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리운 얼굴이었다. 그러나 생각이 나지 않았다. 자,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안타까웠다. 자,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히 극복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는 극복의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완전히 극복된 건 아닙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소설 쓰기를 통해서 형이 관모, 악으로 대표되는 관모에게 처음에는 이제 관모의 행위에 외면을 하다가 이제 각성을 통해서 관모를 죽임으로써 나름대로 잃어버린 윤리적이고 이성적 자아를 되찾고 전쟁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지만,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극복된 건 아니에요. 자, 안타까웠다. 생각이 나기 전 그 수면 위의 그림자처럼 희미하던 얼굴은 점점 사라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방아쇠를 당겼다. 총소리가 다시 산골을 메웠다. 짠 것이 자꾸만 입으로 흘러 들어왔다. 탄환이 다하고 총소리가 멎었다. 피투성이의 얼굴이 웃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얼굴이었다. 자,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요. 자, 물론 여기서 피투성이의 얼굴이 관모의 얼굴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내가 총을 계속 쏘니까 그 피가 튀어서 이렇게 피투성이 얼굴 뭐 그런 거겠죠. 이거는 뭐 형의 얼굴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는 이 피투성이 얼굴은 뭐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얼굴이 될 건데, 자, 그 얼굴이 이제 웃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즉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이 전쟁의 상처가 뭐 또는 여기서 죄책감이라 해도 되겠죠. 극복한, 자, 그런 어떤 그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도 말했지만 완전하게 극복된 건 아닙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내부 이야기가 끝납니다. 형의 소설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수업 마무리를 할 건데,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개 정리만 하고 넘어갑시다. 바로 이 형의 소설 쓰기 라는 이 행위가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세 가지를 정리할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자, 형의 이 소설 쓰기는
어떤 자신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는 자,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내면 심리를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아픔, 상처죠. 을 극복하는 어떤 도구, 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우리 그 노루사냥을 떠올리면서 그죠? 노루사냥을 떠올리면서 시작된 전쟁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 비인간적인 그런 어떤 또는 비겁했던 그런 모습들. 자, 그런 것들을 소설 쓰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고 있으니까 어떤 과거에 대한 자기 위안 또는 어떤 성찰.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형의 소설 쓰기가 가지는 의미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 내부 이야기는 다 봤고요. 자, 이제 남은 게 이제 조금 있는데, 자, 남은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